안녕하세요. 주말에도 이렇게 저희 첨단융합공학부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첨단융합공학부의 학부장을 맡고 있는 서지원 교수입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1600명 이상이 사전 등록을 해주셔서 저희 첨단융합공학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줌 라이센스가 동시 접속자 수가 100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질문이 있는 분들 위주로 줌에 접속해 주시고 시청만 하실 분들은 저희가 유튜브에 설명회 동영상을 올릴 예정이어서 동영상 시청을 부탁드렸습니다. 다행히 현재 접속자 수에 여유가 있어서 설명회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첫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차례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첨단융합공학부 및 학사 제도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이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장학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첨단융합공학부 산하의 세계 전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정길 IT융합공학 전공 책임 교수님께서 IT융합공학 전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고 오정우 지능형 반도체 전공 책임 교수님께서 지능형 반도체 전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은 내년에 신설될 전공이어서 아직 책임 교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도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줌 채팅창에 질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전공 소개까지 마치고 나면 채팅창을 확인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첨단융합공학부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 기사를 보니까 최근 AI의 발달로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걱정이 많고, 그래서 취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공학 쪽 전공이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이제는 공학을 전공해도 기업체에서 신입 채용을 줄이는 분위기여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런 AI 시대에 공학 분야의 인재상이 어떻게 되고, 대학교에서는 어떤 인재를 키워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업계의 의견이 있었는데 기초 모델을 단순 운용하는 인력은 과잉 상태이며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가진 융합형 인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를 보니 연세대학교가 15년 전에 저희 학과를 설립했을 때 목표로 세웠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이 역시 맞는 방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15년의 경험이 있는 저희 첨단융합공학부가 AI 시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준비된 학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학부의 커리큘럼은 아주 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전공과 무관하게 1학년 때부터 융합 수학, 융합 물리, 고급 프로그래밍, 고급 알고리즘, 소자 회로 신호 등 공학 내에서의 융합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깊이 있게 가르칩니다. 2학년 때부터는 전공 선택 과목을 이수하는데 전공 선택 이수 요건 30학점 중에서 18학점은 본인의 세부 전공 과목을 들어야 하지만 12학점은 첨단 융합공학부 내의 타 세부 전공 과목을 들어도 인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IT 융합공학 전공 학생이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 교과목을 들어도 12학점까지는 전공 선택 과목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전공의 칸막이를 뛰어넘는 융합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프로젝트 과목과 통섭 연구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첨단 분야는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특정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변하는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본인의 바운더리를 설정하지 않고 적응력이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점에서 저희 첨단융합공학부 졸업생들이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첨단융합공학부가 지난 15년간 걸어온 길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당시 지식경제부의 IT 명품인재 양성 사업에 저희 연세대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IT 명품인재 양성 사업은 정부 지원금 500억 원, 대학, 지자체, 민간 기업 지원금 1,200억 원을 합하여 10년간 총 1,7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대형 인재 양성 사업이었습니다. IT 명품인재 양성 사업 선정 이후인 2010년 9월에 저희 학부의 전신인 공과대학 글로벌 융합공학부 신설에 대한 학칙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듬해 3월에 글로벌 융합공학부 IT 융합공학 전공 1기 신입생이 입학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학부 내에 IT 융합공학 전공 하나만 있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연세대학교의 비전에 따라서 인공지능 융합대학이 신설되고 저희 글로벌 융합공학부 IT 융합공학 전공도 인공지능 융합대학 산하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학과 명칭을 IT 융합공학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교육부 첨단 분야 학부 정원 증원을 통해
35명 정원의 지능형 반도체 전공이 신설되었고, 기존 IT융합공학과가 첨단융합공학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산하의 IT융합공학 전공과 지능형 반도체 전공 등 두 개 전공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교육부 첨단 분야 학부 정원 증원이 추가로 승인되어 25명 정원의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 신설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6학년도부터는 첨단융합공학부 산하의 3개 전공이 운영되며 총 편제 정원 80명의 규모 있는 학부로서 첨단 신산업 분야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도권 대학의 학과가 이렇게 2년간 연속해서 교육부 첨단 분야 학부 정원 증원을 승인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IT 명품인재 양성 사업 10년간 많은 재원과 노력을 통하여 프리미엄 학부 및 대학원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우수 교원 초빙을 했기 때문이고, 반도체 분야와 모빌리티 분야의 대형 정부 사업을 수주하는 등 관련 분야의 검증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신설된 지능형 반도체 전공의 경우 이제 한 학기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전체 교육 과정이 안정화되었고, 내년에 신설될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의 경우에도 빠르게 안정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융합교육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도 매우 좋습니다. 2025년 타임즈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 처음으로 융합과학 분야 랭킹을 발표했는데, 연세대학교가 국내 1위, 세계 31로 평가되었습니다. 저희 첨단융합공학부만 단독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15년간 융합교육에 헌신함으로써 연세대학교의 융합과학 분야 랭킹에 저희 학부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전체로는 올해 발표된 QS 대학 평가에서 세계 51로 평가되었는데, 국내 사립대학 중에서 세계 51로 평가된 것은 연세대학교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최근 4년 연속 아시아 사립대학 중 1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우측 하단을 보시면 저희 첨단융합공학부가 위치한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에 올해 들어온 IBM 양자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 대학 중 두 번째로 도입한 것인데, 저희 첨단융합공학부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IT, 반도체, 모빌리티, 통신,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교육 및 연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첨단융합공학부는 연세대학교 내에서도 특별한 학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운영하는 학사 제도부터 특별합니다. 저희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학부 3년, 대학원 4년의 속진형 학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3 플러스 4 학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를 통해서 학부 때는 넓은 분야의 지식을 배우고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진학해서는 한 분야의 연구를 깊이 있게 수행해서 소위 말하는 T자형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저희 학부만 3년 조기 졸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3년 조기 졸업을 용이하게 하는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학부의 졸업학점은 126학점이고 타 학과는 130학점 정도여서 졸업학점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3년 내에 많은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학기에 수강 가능한 학점이 24학점으로 타 학과 대비해서 높습니다. 타 학과는 18 혹은 19학점까지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부는 조기 졸업 요건이 성적 3.3 이상이면 되고 타 학과는 3.75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기 졸업이 용이합니다. 그렇다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단순히 빨리 졸업만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학부에서는 1학년 때부터 전공 과목을 듣기 때문에 일반 학과의 1학년이 없고 바로 2학년 과정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목고를 나오지 않아도 교육 과정을 따라갈 수 있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특목고를 나왔다면 물론 좀 더 수월한 면이 있겠지만 요즘 입학생 중에는 일반고 출신이 훨씬 많고 일반 학과처럼 1학년을 쉬어가지 못하고 1학년 때부터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긴 하지만 잘 따라오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학부 3년 조기 졸업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학과처럼 4년을 다니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1학년을 쉬어가고 싶거나 아니면 복수 전공을 하고 싶거나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서 좀 더 준비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학부 4년을 다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부를 마치고 나면 대학원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연계해서 진학할 수 있는데, 이를 연세대학교에서는 연계과정이라고 합니다. 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면 등록금만큼 장학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인기가 많지만, 일반 학과의 경우에는 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숫자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저희는 대학원 학과 정원 이내이기만 하면 자유롭게 연계과정을 선발할 수 있어서 박사학위 취득을 원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대학원에 다니는 것이 타 학과에 비해서 쉽습니다.
3 플러스 4 학제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학생들이 7년 만에 박사를 받는 게 맞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학부를 3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4년을 다니는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석박사 통합과정을 4년에 마치고 4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규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5, 6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고 7년 이상 걸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코스웍은 3년 만에 끝낼 수 있지만 연구업적 요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언제 졸업하느냐는 학생 본인의 연구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연구 능력이 뛰어난 경우 4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한 학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무조건 4년 만에 박사학위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첨단융합공학부는 산하 3개 전공 간의 복수 전공이 매우 용이합니다. 첨단융합공학부 내에서 복수 전공을 할 경우에는 주전공, 전공 선택 학점을 12학점 경감해주고 1전공과 2전공 사이에 최대 6학점까지 중복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8학점만 추가 이수를 하면 복수 전공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첨단융합공학부 내의 A 전공으로 입학을 했는데 수업을 듣다 보니까 B 전공이 더 적성에 맞는 것 같다면 B 전공으로 전과를 할 필요 없이 B 전공 수업을 18학점 추가로 듣고 복수 전공을 이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 진로를 선택할 때도 B 전공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에서는 정원의 10%까지만 전과를 허용하기 때문에 전과는 쉽지 않지만 복수 전공은 인원 제한 없이 학과에서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첨단융합공학부의 특색은 연구 중심의 학부 교육에 있습니다. 저희는 학부생들이 개별 연구 지도 과목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실에서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 연구 지도는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학생들은 수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통섭 연구 과목을 통해서 1년간 심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섭 연구는 전공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이수를 해야지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학과 교수님들 연구실에서 학부생 연구 인턴 등을 모집해서 비교과 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학부생 때부터 다양한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부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수의 정부 대형 사업단을 주관하고 있어서 대학원생들에게 충분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IT 분야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차세대 통신 클라우드 리더십 구축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교육부의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단과 BK21 사업단을 주관하고 있고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형 자동차 핵심 기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주관하고 있어서 충분한 국고 연구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형 사업단을 주관 기관으로 수주한 것을 보면 저희 첨단융합공학부가 IT 분야, 반도체 분야, 그리고 모빌리티 분야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저희 첨단융합공학부의 특색은 학부생들을 위한 창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부생 창의 공간은 IT 명품인재 양성 사업에서 요구한 것으로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였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공간입니다. 창의 공간 내에는 스터디룸과 휴식 공간 및 강연장 등이 있어서 학생들이 어울려서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첨단융합공학부 학생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생 창의 공간은 타 학과 학생들이 아주 부러워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희 학부에 3개 전공이 있긴 하지만 학생회는 첨단융합공학부 학생회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동문회도 SIT 동문회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서 신설 전공 입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학생회나 동문회 활동에서 전혀 소외되는 부분이 없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학부의 장학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금 관련 FAQ 내용은 저희 학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둘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설명회 이후에 학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지능형 반도체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장학금 금액 및 지급 기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능형 반도체 전공 입학생들은 자동으로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학기당 최대 600만 원의 장학금을 최대 5개 학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의 종료일이 2028년 2월이기 때문에 내년 1학기 신입생들은 최대 4학기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일괄 450만 원이 지급되고 두 번째 학기부터는 성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 최대 600만 원에서
최소 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학생도 저희 학부에 입학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에서 장학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래의 사업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생들에게만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IT 융합공학 전공과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으로 입학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두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도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지능형 반도체 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거나 아니면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공에 지원을 해서 선발이 되면 됩니다. 장학생 선발은 연세대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과 지원서 등을 바탕으로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선발을 합니다. 부전공 장학금은 최대 3개학기 동안 받을 수 있고 융합전공 장학금은 최대 4개학기 동안 받을 수 있는데 융합전공에 지원하려면 우선 3개학기를 이수해야 하고 2027년 2학기까지만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신입생의 경우에는 융합전공에 합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학금을 한 개학기 동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전공 장학생에 지원할 경우에는 한 개학기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 신입생의 경우에도 부전공 장학금은 3개학기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전공 장학생들의 장학금 금액 및 지급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전공 장학생들은 학기당 최대 300만 원의 장학금을 최대 3개학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첫 학기에는 일괄적으로 230만 원이 지급되며 두 번째 학기부터는 성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융합전공 장학금의 경우에는 학기당 최대 400만 원, 최대 4개학기까지 지급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년 신입생의 경우에는 한 개학기만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융합전공 장학금보다는 부전공 장학금에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복수전공과 융합전공을 운영하고 있는데 둘 다 이수 학점은 36학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 둘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배정되고 대학 입시를 통해서 입학생을 선발하지만 융합전공은 입시에서 선발하는 학과가 아니고 일반 학과들이 연합해서 만든 전공입니다. 그리고 이미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이 전공으로만 선택할 수 있는 전공입니다. 따라서 융합전공은 주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일반 학과를 이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복수 전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반 학과가 아닌 융합 전공도 이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가 융합 전공 이수가 됩니다.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공을 이전공으로 이수한다면 역시 공학사가 수여됩니다. 그리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에 휴학을 해도 장학생 자격이 유지되는지 질문이 많은데 장학생 기간 동안 휴학은 가능하지만 저희 사업단의 배출 인력 및 예산 계획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장학생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학년도 1학기 지능형 반도체 전공 신입생들은 2017학년도 2학기까지만 장학생 자격이 유지되고 장학생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만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중간에 휴학은 가능하지만 휴학을 했다고 장학금 지급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타 교내외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질문이 많은데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 장학금은 등록금 장학금과 생활비 장학금으로 나눠집니다. 등록금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등록금 장학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등록금 총액에서 타 등록금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반도체 사업단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생활비 장학금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비 장학금은 장학생들의 소득 분위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장학생들의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 혹은 소득 분위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 차등 지급되는데 소득 분위가 4분위 이하라면 학기당 200만 원의 생활비 장학금이 지원되고 7, 8분위의 경우에는 80만 원이 지급되고 소득 분위가 아주 높은 9분위, 10분위의 경우에는 생활비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데 장학금은 고지서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수강 철회 기간이 끝난 이후에 수강 학점을 만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수강 철회 기간이 끝난 이후에 학생 개인 계좌로 등록금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각자 등록금을 먼저 납부를 해야 되고 학기 중에 개인 계좌로 등록금 장학금을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활비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에 활동 계획서를 받고 학기 종료 후에 결과 보고서를 받은 이후에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방학 중에 지급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학부 및 학사제도 그리고 장학 혜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고정길 교수님께서 IT 융합공학 전공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첨단융합공학부에서 현재 IT융합공학 전공 책임 교수를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고정길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저희 IT융합공학 전공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IT융합공학 전공은 아까 학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글로벌융합공학부,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와 역사를 함께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최초로 융합교육학부와 혁신의 선도를 진행해 온 전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요즘은 다른 대학들 학과명 이렇게 보고 하시면 융합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국내 메이저 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 융합공학이라는 이 개념을 도입을 하고 실제로 교육과정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자공학, 나노공학, 소자 등의 이런 다양한 분야를 함께 융합시켜서 교육한 최초의 학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공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첨단 IT 분야 융합 인재와 국제적인 통섭형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컴퓨터 과학, 정보, 전자, 그리고 나노기술 등 다양한 IT 분야의 수평적 융합을 만들어내고 인문, 사회과학, 예술, 디자인 등 수직적인 융합을 교육하는 전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글로벌융합공학부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있었던 전공이고요. 2023년에 인공지능융합대학 소속으로 저희가 넘어오고 그리고 현재로서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연세대학교 송도에 있는 국제 캠퍼스에서 융합 그리고 융합공학의 어떤 그런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명품 인재 양성 사업을 수행하면서 국내 대학 최초로 학부 융합 교육을 시행을 했고요.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실 학부 수준에서 만질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첨단 기기들을 저희가 우리 교육 과정에 인테그레이트 시키고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 쉽게 대학원에서도 만지기 어려운 그런 장비들 학부 교육에 저희가 인테그레이션 시켜서 연구 중심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생의 자기주도적 그리고 융합연구 설계와 수행을 지원하는 학부 3년의 컴퓨팅, 지능형 시스템, 소자 분야 IT 융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IT 융합 공학과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의 모든 교육이 다 이루어지다가 저희 학부가 지능형 반도체 그리고 모빌리티 시스템의 전공들을 신설을 하면서 현재는 조금은 더 인공지능 그리고 차세대 통신, IoT 등 IT 융합과 관련된 분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가장 많은 그런 교육생을 배출했던 전공으로서 졸업생들의 진로를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한 진로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체, 학계, 연구계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특히 미국의 퀄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사 JPL 그리고 우버, 스웨덴 에릭슨 등의 지금 해외 기관들의 진출에 있고 삼성 리서치, 삼성전자, 삼성종기원, SK 하이닉스, 현대차 등 굉장히 다양한 국내 산업체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학계로는 저희 졸업생 중에 현재 미국의 UT 어스틴에서 교수를 하는 친구를 비롯해서 국내에서는 서강대학교, 단국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다양한 국내외 학교에 대학 교수로서 이제 부임을 해서 우리 학교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친구들이 졸업생으로 있는 점 저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IT융합공학 전공 같은 경우는 학부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큰 전공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첨단융합공학부 전체의 대학원 정원 30명을 함께 운영을 하면서 연구 중심의 어떤 그런 전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사실 어떤 분이 모든 학생들이 다 3 플러스 4 박사과정을 진학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있고요. 최근 5년의 통계를 봤을 때 입학생의 60% 이상이 연계과정으로 지금 대학원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자대대학원 평균 진학률이 지금까지 봤을 때 한 70% 정도로 연세대학교 교내에서는 최고의 수준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는 IT융합공학 전공 안에 모든 분야가 다 함께 들어가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다양한 전공들을 저희가 첨단융합공학부 안에서 분산을 시키면서 현재 IT융합공학과는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 융합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그리고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 기술,
컴퓨터, 그리고 IT 및 모바일 시스템 기술 관련된 중점 연구를 저희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체계를 살펴보시면은 컴퓨터 과학, 전자공학, 반도체 등 다양한 공학 분야 교육을 하면서 융합적 연구를 위한 공통 기초 교육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전공 기초의 관점에서는 고급 프로그래밍, 고급 알고리즘, 회로, 신호, 융합수학, 소자 등 이런 다양한 전공 분야의 교육들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 선택들 과목은 저희 IT융합공학과가 갖고 있는 전공 선택 과목들이 있고요. 아까 학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첨단 공학부 내에 다른 전공의 전공 선택 과목들도 12학점까지 자유롭게 선택해서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구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을 저희가 수행을 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조금 막연하지만 그래도 연구라는 게 무엇이지? 그냥 단순히 공부를 하는 것과 연구를 하는 건 어떻게 다른 것이지? 공부라는 것은 현재 나와 있는 지식을 내가 습득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연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지식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과정은 사실은 갑자기 어느 순간 야, 너 이제 지금서부터 석사 과정이니까 지금서부터 연구해봐! 라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뿅 하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학부 때서부터 꾸준히 연구라는 건 이런 거야. 논문이라는 건 이렇게 읽는 거고, 비판적인 사고는 이렇게 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안에서 너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면 돼. 라는 것들을 개별 연구 과목이라든지 통섭 연구 과목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생들과 인터랙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연구라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대학원 과정을 진학했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럽고 빠르게 적응을 해서 조금 더 우수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제공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첨단공학군의 타 전공들을 자유롭게 수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이 첨단융합공학부에 2019년에 부임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이제 가르치는 과에 다른 학교에 있다가 우리 학교로 넘어왔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학교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은 어떤 다른 분야의 연구 주제를 갖고 와서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이야기해도 그거 저 모르는 분야인데요? 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되게 겁 없이 그냥 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막 파고 들어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한 개의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이쪽 분야가 내가 원래 관심이 있었지만 저쪽 분야도 나 공부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을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쌓아 올린 그런 결과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교육 체계를 저희 IT융합 전공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에 있으면서 연세대학교 융합공학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캠퍼스 그리고 신촌 캠퍼스의 다양한 분야의 전공 과목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수하면서 학생들의 역량과 성향에 맞는 방향으로 스스로 찾아가는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저희가 인천시 라이즈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IT융합공학 전공에 있는 학생들도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을 할 예정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구체화되는 대로 학과 공지사항 등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IT융합공학은 결국 글로벌융합공학부가 2011년도에 생겨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 그 과정의 노하우들을 교육 과정에 다 녹여놓은 그런 전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양한 전공의 수업을 들으면서 IT를 중심으로 어떻게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면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전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T융합공학 전공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오정우 교수님께서 지능형 반도체 전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공유되어 있는 게 전체 화면이 보일 것 같고요. 네, 좀 전에는 IT융합 전공 소개에 대해서 좀 해주셨고, 지금은 지능형 반도체 전공에 대해서 소개를 할 오정우 지능형 반도체 채금 교수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학부에 대해서는 이미 그 소개를 하였고, 그다음에 그 각 전공에 대해서 좀 더 그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채팅창 올라오고 하는 것들 그 보면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그 대부분 좀그 파악이 된 듯하고, 사실 Q&A를 그 통해서 좀 더 그 궁금한 점들을 좀 더 이렇게 좀 해결하는 게 좀 더 관심 사안인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반도체 그 전공은 저희 학과명 그대로 반도체를 그 키워드로 해가지고 반도체 그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자라는 그 취지에서 우리 인재 양성의 규모와 그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고자 우리가 그 전공을 그 신설을 그 하였습니다. 자, 그 전공 그 신설의 그 배경에서는 앞에서도 그 설명이 있었지만은 반도체 그 특성화 그 대학이라는 큰 정부 그 지원 사업이 있었기에
더 그 모멘텀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한 그 사업을 그 통해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핵심 첨단 그 기술 분야에 그 대한 역량을 국가적으로 그 키우기 위해서 그러한 인력 양성을 지원을 그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전공에서는 타 학과와 마찬가지로 그 전공 그 기초와 필수 그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다양한 전공 그 선택 그 과목들이 그 있습니다. 자, 그러한 그 과목들이 통상적으로 그 이론, 어떤 그 지식을 한 방향에서 그 전달하는 거에서 넘어서 우리 학과는 또한 지금 현재 그 특성화고 대학교 사업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그 학과에서는 실험 실습에 좀 더 그 중요성을 그 둬가지고서 다양한 그 프로젝트 과목을 통해서 실제로 반도체의 소자 공정과 회로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PBL,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그 기업 참여, 교과, 비교과 과목들을 그 개설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 실제로 그 관심들이 그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 기업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그 있는 거고, 거기에 그 들어가 있는 그 선배 또는 그 연구원들이랑 실제 그 대화를 그 통해서 그러한 그 자신의 그 진로를 미리 그 보고자 하는 그러한 쪽으로 과목을,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학과의 그 교육 목표는 여러 가지 그 글이 그 써 있는데, 뭐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의 내용들이 지금 요약이 그돼 있는 것들이고요. 자, 밑에 부분을 보면은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이렇게 그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도체에서 특히 그 소자 공정이 하나의 그 분야가 그 되는 거고, 또한 그 회로 시스템. 자, 그 두 개의 어떠한 그 트랙과 같은 식으로 본인의 그 진로를 좀 더 이렇게 집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소자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그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좀 더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 파운드리라고 한다든지 무엇인가 그 메모리 또는 논리 소자를 그 만드는 실험에 그 가까운 쪽의 그 분야인 거고요. 회로 그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쪽에 그 가까운 분야로 그 생각을 하시면 그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그 활용되는 그 분야는 인공지능 그 반도체 및 컴퓨터 아키텍처에 그 사용이 그 되고, 그 다음에 AI 기반의 다양한 그 플랫폼이 시스템의 응용이 그 됩니다. 이러한 그 과목들이 다시 한번 그 나열이 그 되어 있는데, 자, 그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전공 필수 과목에 통섭 연구라는 그 과목이 있고, 그다음 그 선택에 개별 연구라는 그 과목이 있어서 이를 그 통해서 학부생임에도 그 불구하고 대학원 어느 그 특정 그 교수님 랩에 본인이 관심 있는 그 연구 분야에 그 속해서 학부 과정 때 어떤 그런 그 연구를 체험을 해볼 수가 있고, 그저 체험 그 이상으로 학회에 본인의 그 성과를 그 발표를 조그맣게라도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그 부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그 프로젝트 과목을 통해서 기업 참여, 교과, 비교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체험을 프로젝트 그 단위로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라고 하면은 여기 몇 가지 그 사례들이 그 적혀 있긴 하는데 아마도 그 생각하실 거와 같이 거의 제한이 없다라고 그 보시면 그 됩니다. 반도체 쪽에서 특히 아까 그 소자 공정이라는 그 하드웨어적인 그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 그 회로 그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인 그 부분이 있으니까는 당연히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같은 빅테크 국내 기업에 취업이 그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LG 산하 그 기업도 AI 쪽으로 그 많이 그 하고 있는 거고, 외국 기업으로도 그 취업이 그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 학부가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는 앞에서도 언급이 됐지만은 그 타 대학의 교수로서 지금 채용이 그 되었던 그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고, 당연히 여러 곳의 그 정부 출연 기관에도 취업이 그 되고 있습니다. 자, Q&A를 그 세 가지로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 저희 그 전공 입학처에서 그 나오고 있는 거를 그 보면 좀 자세히 보면은 나와 있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지능형 반도체 그 전공은 기존 그 반도체 관련 전공과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요즘 반도체에 대한 그 중요성이 되면서 학교에서 그 다양한 그 이름으로 반도체라는 그 키워드를 그 가지고 학과들이 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맥상통하는 그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 그 전공은 실험 실습과 기업 참여형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큰 강점으로 그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그 가지고 학생들이 실제적인 그저를 그 지식으로만 그 배우는 것 이상으로 바로 현역의 국가 반도체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학부 과정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학 중 어떤 연구 및 프로젝트 기회가 그 제공되나요? 라고 묻게 그 된다면은요. 지능형 반도체 그 전공 학생들은 개별 연구 그 지도, 통섭 연구와 같은 과목을 통해서 연구 활동을 실제로 그 체험 그 이상으로 그 성과까지도 그 낼 수 있는 기회를 그 가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학부 우리 그 필수 과목 중에 나노 공정 프로젝트, 반도체 설계 프로젝트, 메카트로닉스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와 같은 과목을 그 통해서 사학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많은 시간이 그 투입이 그 되는 좀 로드가 있는 과목임에도 자, 이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뭔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서 뭔가 그 동작을 하네라는 거를 그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 수업의 중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 계급 프로젝트나 연세대학교에서는 커리어 연세라는 그 제도가 있어서요. 학부 연구생 인턴이라는 그 이름으로 기업 참여를 그 통해서 일을 함과 그 동시에 학점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학부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을 고려할 경우 어떤 지원이 있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 사실 지금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3 플러스 4로 해서 4년 내에 그러니까는 졸업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의 그 취지였던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가장 그 빠르게 그 프레임 내에서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연구력에 따라서 좀 더 그 시간이 좀 두고 싶은 학생이라고 하면은 그 4년 그 통합 과정이 아니라 5년, 6년까지도 뭐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요건을 충족을 시킨다고 하면은 4년에도 석박사를 마칠 수 있는 그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앞에서도 그 설명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대학원으로 그 갔을 때는 주요 대학들이 하고 있듯이 우리도 BK 그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대학원생들에게 안정적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그 재정적인 체계도 또한 그 가지고 있어서 학부 대학원의 아주 스무스한 그 연계 과정을 우리는 그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그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년에 신설될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은 미래형 자동차, 로봇, 항공 등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전공입니다. 1학년 때는 첨단융합공학부의 공통교육과정을 통해서 전공 기초 과목을 이수하고 2학년 때부터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의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교과목의 핵심 분야로는 자율주행, 커넥티드 모빌리티,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친환경 미래차 등 4가지 분야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3년 조기 졸업을 할 경우에는 4학년 과정 없이 대학원에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고 4년 일반 졸업을 할 경우에는 4학년 때 대학원 석사 수준의 과목을 이수하거나 산업체 현장 실습 등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3년을 다니는 경우와 4년을 다니는 경우에 학생의 졸업 요건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의 기초 필수 선택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공 기초와 전공 필수 과목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고, 전공 선택 과목은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종적인 이수 요건은 올해 말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첨단융합공학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분들은 팝업창을 보셨을 텐데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재 전임교원 특별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 채용과 일반 채용을 통해서 모빌리티 분야에서 향후 2년 내에 3명의 전임교원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첨단융합공학부 내의 전임교원을 25명 수준까지 증원할 예정입니다. 저희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은 정부의 라이즈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고 참여하는 세부 사업명은 스마트 모빌리티 특화 기술 교육입니다. 이는 모빌리티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인데 이를 통해서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일부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두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라이즈 사업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모빌리티 분야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대형 사업단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과의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사업단에 참여 중인 우수 교원들 및 산업체와 연계하여 신설 전공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학원 현대차 계약학과와의 탄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저희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의 장점입니다. 현재 대학원 현대차 계약학과의 주임 교수를 저희 첨단융합공학부 김시호 교수님께서 맡고 계시며 첨단융합공학부 교수진 다수가 현대차 계약학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부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 졸업 후 희망시에는 대학원 현대차 계약학과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박사까지는 할 수가 없고 석사 학위 취득 이후에 현대차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이 바라는 학생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미래차, 로봇, 항공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시스템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면 좋겠고, 센서,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 등을 직접 다루는 것에 흥미가 있는 학생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공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고 실험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끈기가 있는 학생이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것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다른 전공보다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이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첨단융합공학부의 3 플러스 4 학제를 통해서 조기에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트랙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인슈타인 트랙이라고 하는데, 학부 졸업 후 진학보다는 취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학사 과정 4년을 하면서 전공 지식을 심화시키고 기업체 현장 실습 경험을 쌓는 스티브 잡스 트랙을 선택해도 됩니다. 3년 조기 졸업을 할지 4년 일반 졸업을 할지는 전적으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고, 이는 첨단융합공학부 3개 전공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로 저희 첨단융합공학부 설명은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는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입학생 모두가 3 플러스 4로 박사과정까지 다 마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박사과정까지 다 송도에서 하게 되는지요? 입학생 모두가 3 플러스 4로 박사과정까지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3 플러스 4로 박사 과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 모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부부터 박사까지 모든 과정을 송도에 있는 국제 캠퍼스에서 이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남아구들은 병역 휴학 기간 장학금 지급 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괄적으로 규정을 따르는 것인지요? 예, 병역 휴학이든 일반 휴학이든 상관없이 장학금 지급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병역 휴학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 기간 동안에만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 휴학 이후에 복학을 했을 때 저희 사업이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하기로는 장학금 수혜가 끝난 이후에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은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병역 특례 그 박사과정 병특을 통해서 군대를 가지 않고 병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학부 정원이 20명이면 수시와 정시 인원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20명이니까 IT 융합공학 전공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네. IT화학 전공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15명 선발을 하고 정시에서 5명 선발을 합니다. 수시 15명 중에서 5명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또 5명은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5명은 논술 전형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명이 선발이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ISE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여기서 말씀하신 ISE가 아마 언더우드 국제대학 내에 있는 융합과학공학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학부는 사실 모든 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소속되어 있는 단과대 자체가 완전 다르고요. ISE는 언더우드 국제대학 소속이고요. 저희 첨단융합공학부는 인공지능융합대학 소속입니다. 그리고 지향하는 바도 다릅니다. ISE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목을 100% 영어 수업을 하고, 그리고 학부 교육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구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졸업생들은 연구직 쪽으로 다수가 취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사실 유사한 점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달라서 유사한 것을 찾는 게 더 힘든 상황입니다. 각 학부에 소속되어 있는 전공도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IT, 반도체, 모빌리티가 있는데 ISE 내에는 나노,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전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설된 전공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공학 중심의 그 IT 공학, 그 반도체, 그리고 모빌리티 이런 게 있는데, UIC에 있는 언더우드 국제대학에 있는 ISE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노라든지 바이오라든지 environmental science라든지 환경공학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서 두 개의 분야가 좀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특목고만 뽑지는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일반고 입학생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필수 이수 교과가 있나요? 예를 들어 물, 이, 화, 이, 정보 프로그래밍, 기하, 미적분 등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즘에는 일반고 입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필수 이수 교과라는 게 아마 고등학교 때 어떤 거를 필수로 들어야 되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기존 연대 내 개설학과였던 컴퓨터공학과와 인공지능학과가 첨단 컴퓨팅학부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첨단융합공학부의 IT융합공학과와 진흥형 반도체공학과는
첨단 컴퓨팅 학부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첨단 융합공학부는 어떠한 강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인공지능 융합대학 내에는 두 개의 학부가 있습니다. 하나가 신촌에 있는 첨단 컴퓨팅 학부고요. 다른 하나가 저희 국제 캠퍼스에 있는 첨단 융합공학부입니다. 첨단 컴퓨팅 학부 내에는 세 개 학과가 있습니다. 컴퓨터과학과, 그리고 인공지능학과,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학과 이렇게 세 개의 학과가 첨단 컴퓨팅 학부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첨단 융합공학부 내에는 IT 융합공학 전공, 지능형 반도체 전공, 그리고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 이렇게 세 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일단 뭐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그 유사한 전공이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촌은 CS AI 위주고요. 저희는 IT, 반도체, 그리고 모빌리티 위주이기 때문에 오버랩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IT 융합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CS AI도 일부 다루기 때문에 CS AI 학과와 저희 IT 학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고정길 책임 교수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융합공학이라는 개념을 조금 메인에 두고 교육과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학부 때서부터 쭉 박사까지 전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은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학문을 배워서 이거를 그냥 이 학문 자체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이 학문이 어떻게 활용되지? 어떤 분야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지? 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과의 핵심 목표가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것을 IT공학공학에서 배워서 이것을 다른 전공 분야와 접목시켜가지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사실 모빌리티 시스템을 살펴보면은 요즘에 자동차는 사실은 어떤 그런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마냥 엔진 기반의 뭐 이런 장비가 아니고 사실 현대차도 최근에 이야기한 거 보면은 우리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라는 기술,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기술을 결국에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우리가 융합해서 접목시킬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저희 첨단융합공학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첨단융합공학부의 컴퓨터 사이언스 커리큘럼과 첨단 컴퓨팅 학부의 컴퓨터 사이언스 커리큘럼을 보면 당연히 첨단 컴퓨팅 학부가 훨씬 더 다양한 과목들이 존재합니다. 저희 첨단융합공학부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핵심 과목들을 중심으로 필요하다면은 신촌과 연계해서 필요한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게 하고 대신에 다양한 분야와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학습을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교에 있나요? 송도에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첨단융합공학부는 송도에 있습니다. 송도에 있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있고요. 그렇지만 학생이나 교원들 소속은 다 신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신촌하고 송도 캠퍼스는 본교, 분교의 개념이 아니고요. 다 본교이고 교지 분리라고 캠퍼스만 다른 동일한 대학입니다. 여기 원주에 있는 미래 캠퍼스와 신촌 캠퍼스의 차이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학생들도 송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신촌 수업을 듣고 싶으면은 송도와 신촌 사이에 셔틀이 매우 자주 운행을 하기 때문에 셔틀을 타고 신촌으로 가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연세대학교가 구조적으로 되게 재밌는데요. 이게 실제 연세대학교에는 두 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캠퍼스가 있고요. 그리고 미래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캠퍼스 안에는 신촌 캠퍼스가 있고 그다음에 국제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서울 캠퍼스가 결국에는 신촌과 국제를 함께 포함한 개념이고 학부장님 지금 셔틀버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얼마 전에 한번 세봤거든요. 학기 중에 몇 대가 왔다 갔다 하는지. 그래서 학기 중에 18대에서 19대 정도가 낮 시간대에 신촌과 송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송도에 있는 과목들을 수강하러 버스 타고 오는 신촌 학생들도 많고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버스를 타고 가서 신촌 과목들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조금 더 가까웠으면 모두가 편했을 텐데 어쨌든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자유롭게 과목들을 수강을 하고 동아리도 신촌국제는 단일 동아리 체계로 운영이 되고 총학생회도 신촌국제 단일 총학생회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능형 반도체 전공과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커리큘럼 차이가 있나요? 소속 학부가 다르다는 것, 송도대 본교 이런 차이 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주셨는데 오정호 교수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커리큘럼 상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도 그 얘기를 처음 들었다시피 그 소자 공정이랑 그 회로 시스템 그 두 축을 그러니까는 그 하드웨어와 그 소프트웨어 그 두 축을 그 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강점으로 돼 있는 부분들 계속 그 키워나가고 약간 그 미진한 그 부분들은 신윤교원 우선 그 신윤교원을 그 충원하면서 두 부분이 그 모두 그 가능하게끔 그걸 지금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 그 신촌에 있는 그 시스템 반도체 공학도 사실 뭐 커리큘럼 그 차원에서는 뭐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그 반도체 그 특성화 그 사업을 지금 끼고 그걸 그 통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실험 실습, 그 다음에 기업 참여 교과목, 교과 비교과 개발에 좀 더 그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촌에 있는 그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삼성전자의 그 계약학과로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 여러 그 기업의 그 참여에서 좀 그 확장을 하는 그 면에서는 좀 그 제약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그 대학원 같은 그 경우에는 거기 그 들어가서는 그 채용 연계형으로 사실 그 뽑기기 때문에 물론 그 좋은 가고 싶은 그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본인이 좀 더 후에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 경우 같으면은 오히려 그게 좀 그 제약이 그 될 수도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좀 더 글쎄요.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고 좀 그 뭐 좀 더 자유로운 그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커리큘럼을 그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진유형 반도체에서 다루는 모빌리티 계열과 모빌리티 시스템 공학부에서 다루는 모빌리티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 같은 경우에는 훨씬 어떻게 보면 분야가 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모빌리티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흥형 반도체와 모빌리티의 접점을 찾는다고 하면은 모빌리티 시스템 내에도 당연히 이제 반도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세대학교에서도 차량향 반도체 사업단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오 교수님 이름이 그게 맞나요? 차량향 반도체가? 네, 맞습니다. 예, 네, 예.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예, 자동차형 반도체, 자동차향, 예, 자동차형 자동차향 증명형 반도체 반도체. 뭐 그런 그 말로 그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접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에서 반도체만 다루는 건 아니고요. 그거보다 좀 더 큰 시스템을 다루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인공지능 융합대학 학생들은 3 플러스 4년 동안 송도 기숙사 모두 배정될 수 있는 건가요? 네, 현재까지는 저희 학생들이 원하기만 하면 송도 기숙사를 박사 과정까지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 중에서 상당수가 기숙사에 사는 게 좀 이제 불편하다고 밖에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냥 느끼기로는 오피스텔 거주하는 학생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아직까지는 기숙사 배정을 받지 못할 정도로 기숙사에 여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전공별 여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요? 사실 이게 작년에도 나왔던 질문이어서 제가 어제 행정실에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여학생 비율은 20% 정도입니다. 예, 이번 1학년 신입생 기준으로 여학생 비율이 20% 정도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연구원으로 교환학생 기회도 있을까요? 예, 교환학생은 연세대학교가 사실은 아마도 국내에서 교환학생 기회가 가장 많은 대학 중에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 상당히 많은 학교들에 교환학생을 보내고 있고요. 저희 학부 학생들도 본인이 원하면 당연히 교환학생에 지원을 해서 선발이 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연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도 학부를 포함해서 박사과정까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 정부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하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구실에서도 지금 2명의 학생들이 지금 6개월씩 미국 미시건 대학으로 지금 파견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연구실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해외에 중장기 파견을 해서 그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의 기회도 대학원 오면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론을 공부해야 연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 다른 교육 중심의 과에서 배우는 내용보다 교육의 양 측면에서 부족하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예, 이거 오정호 교수님께서 답변을 주실 텐데 일단 양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일반 학과보다 전공 이수 학점이 훨씬 높습니다.
일반 학과가 한 50학점 정도고요. 저희는 70학점 정도거든요. 그래서 양 측면에서는 저희가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랑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오 교수님께서 조금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스템 반도체랑 어떻게 그 다른지는 앞에서도 그 지리가 그 나와가지고서 사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그거는 이제 그 계약학과다라는 그 면이 사실 그 장점으로도 상당히 그 작용을 하고 그로 인해서 약간 그 단점이 그 될 수도 있으니까는요. 그런 그 제도적인 그 면에서 일단 지금 파악을 해보시고 그다음 교육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그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면에서는 그 맞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쪽에서는 좀 더 그 실험 실습과 기업 참여 교과, 비교과 개발에 좀 더 중점, 좀 강조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병역 특례로 병역을 대체하는 대학원 박사과정 연구원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정확한 비율은 모르지만 일단 저희 연구실을 보면은 저희 연구실 남학생 대학원생들은 100% 병역 특례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오 교수님이나 저기 고 교수님 연구실은 어떠세요?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7명의 남학생 중에 병역 특례하고 있는 애들이 5명입니다. 나머지 2명은 면제입니다. 네, 우리도 요즘 같아서는 뭐 실제 갔다 오는 그 학생도 있고 특례를 그 활용을 하는 그 학생들도 있어서 그냥 그 개인 취향이랄까 개인 그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특례를 위해서 그 시험 보는 그 컷이 다 합격하지 못할 정도로 그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그 커리어 뭐 그 계획에 그 따라서 두 가지가 다 선택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신촌과 송도 셔틀로 어느 정도 걸리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진짜 빠를 때는 한 50분이면 가고요. 아,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좀 아침 이른 시간에는 50분 컷도 본 적 있고요. 좀 많이 걸릴 때는 1시간 한 20분, 2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시스템 반도체와 지능형 반도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이건 학과의 차이가 네. 아니고 그냥 분야에서 시스템 반도체하고 지능형 반도체가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답변 요즘 뭐 부탁드립니다. 사실 한때서부터 그 시스템이라는 말을 굉장히 그 자주 유행처럼 그 쓰기를 시작했던 그 적이 있었고 요즘 같아서는 지능형, 요즘 같아서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굉장히 그 많이 붙여서 쓰고 있죠. 글쎄요, 어찌 봐서는 좀 이렇게 수식어 여러 개 그 중에 비슷한 그 뜻을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개 중에 하나인 거를 그 보시면 그 될 것 같고요. 좀 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서는 아까 좀 계속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소자 공정, 그다음 회로 시스템 그 두 가지를 사실은 그 다 두 과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 보기에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아마 회로 시스템 쪽이 조금은 더 좀 중점이 지금 교수진의 그 보건대에 그돼 있는 걸로 제가 좀 보이고 우리 지능형 반도체는 거기에 거의 한 50% 50%로 거의 그 균형을 그 맞추려고 지금 이렇게 좀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은 뭐 물리화학 쪽으로 해서 그 실험 업무로 해서 뭔가를 그 만드는 거에도 관심이 더 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실제 그 실험도 좀 더 그 중요할 거고 뭐 그런 학생 같으면은 우리과가 조금 더 그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정도 그 차이만 뭐 조금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 학과와 모빌리티 시스템 학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그 인공지능 시스템 학과는 기본적으로 설립 취지가 인공지능 모델을 돌리기 위한 그 하드웨어 플랫폼 중에서 이제 완전히 반도체 레벨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그거를 잘 동작시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의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모델을 돌리기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어디까지나 이제 저도 이제 그냥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부분은 그쪽 교수님들한테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반면에 모빌리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까 학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움직이는 모든 것입니다. 움직이는 그 시스템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둘은 굉장히 상반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현대차 계약학과가 아닌 것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스마트 모빌리티가 아니고 저희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학부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은 현대차 계약학과가 아닌 일반 학과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학원 현대차 계약학과가 신촌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계약학과의 주임 교수님을 저희 학부 교수님이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의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을 졸업하고 본인이 원해서 대학원 현대차 계약학과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서 석사학위를 받고 현대차에 취직하는
뭐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학부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을 졸업했다고 현대차에 취직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시스템 반도체학과와 전공 수업 시수와 배우는 내용은 거의 동일하고 실습 시간이 추가로 더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오 교수님 이거 한 번 더 네네. 뭐 답변입니다. 비슷한 질문들이지만은 좀 충분히 그렇게 물을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뭐 그 과 이름도 너무 그 비슷하게 보이고. 자, 다시 얘기하지만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그 편제상으로 공과대학이 돼 있는 거고 우리는 인공지능 융합대학이 돼 있습니다. 뭐 그게 실제로 그 중요한 거는 아닌 거고요. 어떤 그 배우는 그 내용의 어떤 그 교과 체계나 어떤 그 이수 그 교과목들은 상당히 그 유사한 부분들이 그꽤 있습니다. 하지만은 계속 얘기하는 거가 그쪽은 그 이 계약학과로 그 되어 있어서 학부 과정에도 들어가면은 그 삼성 그 장학생으로 그 선발이라는 건 항상 그 좋은 얘기긴 하지만은 그에 따른 어떤 조건이랄까 취업이 연계형으로 그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자유도가 조금은 이슈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반면에 우리는 그 아까 장학금 얘기를 그 많이 했는데 그건 어떠한 그 조건 꼬리표도 없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그 취할 수가 있는 그 장학금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공 인원으로 그 봐서 우리과 지능련 반도체 그 전공은 35명입니다. 반면에 그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수시 정시 그 합쳐서 자, 그 사이즈에서 그 보듯이 그렇다고 지금 그 전임 교수의 그 숫자는 거기나 여기나 사실 그 비슷한 정도이거든요. 자, 그런 면으로 그 보아서 저희가 그 실험 실습 얘기도 자꾸 했는데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이렇게 뭐 도제식이라는 그 표현도 그 쓰는 거죠. 1대1에 그 가까울 그 정도로 학생들을 그 지도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섭연구니 개별 연구 그 지도니 학생들을 우리 그 연구실로 그 끌어와서 실제로 그 체험을 그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교과목을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면에서 훨씬 우리가 그 장점을 좀 가지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28년 이후에 연구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2028년을 언급하신 게 저희 학부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 종료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지금 대학원에서 세 개의 대형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그 사업단은 학부생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부생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 사업단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반도체 지원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후속 과제가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 후속 과제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저희도 지원을 해서 다시 선정이 된다면은 2028년 이후에도 반도체 사업단 그 후속 과제가 또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단 반도체 사업단이 아니라도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가 또 적절한 재정 지원 사업을 수주해서 학부생들 장학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은 아까 질문과 같은 질문인데요. 학석박 과정 동안 계속 송도 기숙사에 지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현재까지는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뭐 학생이 더 많아져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그거는 제가 예측할 수가 없지만은 현재까지는 본인이 원하면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반도체 설계 중심은 시스템인지 지능형 반도체인지요? 반도체 설계 쪽은 어느 쪽이 더 좀 커리큘럼이 좋은지 그 오 교수님께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걸 어떻게 딱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우리도 이미 굉장히 그 유능한 그 교수님을 그 채용을 이미 해놓았고요. 그다음 뭐 또 그 채용 그 계획이 계속 있습니다. 채용이 계속 그 진행 중이고요. 자, 그럼 그런 면에서 우리도 그 이수 과목 체계를 다 그 잡아놨고, 자, 그거를 그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끔 교육할 수 있게끔 매우 우수한 그 교수님을 그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는 자, 두 군데 다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모빌리티 시스템을 기계공학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기계공학과의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계공학하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기계공학계의 전기전자공학의 컴퓨터과학을 조금 합친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유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조금 더 기계적인 것을 다루고요. 저희 모빌리티 시스템은 기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다루고 전자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움직이는 것을 다루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을 다루는 대표적인 학과가 기계공학과이기 때문에 이제 유사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인공지능융합대학 내에서 첨단 컴퓨팅학부와 첨단 융합공학부 간의 복수 전공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한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학부 간의 복수 전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학부 내에 소속되어 있는 학과 혹은 전공 간의 복수 전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첨단융합공학부 IT융합공학 전공 학생이 첨단 컴퓨팅 학부의 뭐 인공지능 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원을 해서 선발이 되면 복수 전공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첨단융합공학부 내의 학과 간에서 복수 전공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공 이수학점을 경감시켜주기 때문에 복수 전공이 좀 더 용이한 거고요. 저희 첨단융합공학부 바깥에 있는 학과를 복수 전공할 경우에는 주전공 학점을 경감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36학점 이수를 해야 되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공과대 정부 연구비 축소 이슈가 있었는데 이후 공과대 연구비가 이전으로 다시 확대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아니 뭐 많이 교수님들이 확대됐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그 다른 점은 예전에는 그 개인 연구자에게 주는 연구비가 좀 있었다라고 그치면 요즘 같아서는 이렇게 그 집단 연구 그래서 그러니까 학과 또는 학교 그 차원에서 그 주는 연구비들 그 비중이 좀 더 그 늘었습니다. 그런 거에 한 그 사례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반도체 그 특성화 대학 사업 학부생들을 반도체 특성화학과 되는 학생으로 양성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큰 과제가 좀 더 이제 늘어서 뭐 요즘 같아서는 다 회복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과는 조금 이제 다른 그러니까 금액 자체는 회복이 된 것 같은데 이제 교수님들이 체감하시기에 개인이 느끼 조금 다른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딸 수 있는 과제 금액이 좀 이제 맞습니다.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집단적으로 이렇게 딸 수 있는 좀 대형화된 과제들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타학부 전공 후 석사로 입학도 가능한가요? 예, 물론 가능합니다. 그 연세대학교 학부가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저희 석사로 입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격만 하면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석사로 입학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대학원 정원이 석박 통합하고 박사 과정 정원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저희는 석사 정원이 되게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박 통합이나 박사로 입학하는 게 좀 더 수월하고요. 석사만 하겠다. 석사로 지원할 경우에는 정원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송도 캠퍼스를 지난주에 아이와 다녀왔는데 캠퍼스가 넓어서 학부 수업은 대부분 한 건물에서 받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학부는 송도 캠퍼스의 두 건물에 있는데 그중에서 학생들 수업을 하는 건물은 진리관 C 건물입니다. 그래서 진리관 C에서 사실 대부분의 수업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건물에 있는 가장 큰 강의실이 9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수강 인원이 넘어서는 이제 대형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건물에서 수용을 못하고 다른 건물에 있는 대형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추가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저희가 메일로 드린 저희 학과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sit@연세.ac.kr 그 주소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그 저희 행정팀에서 바로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나 아니면 전공 책임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포워딩을 해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답변을 저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설명의 동영상은 저희 유튜브 채널하고 학과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학금 FAQ 내용도 저희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린 이후에 사전 등록하신 분들께 그 안내 메일도 다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추후 올라오는 정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